안녕하세요. 중졸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작품 3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작품을 읽어오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줄거리 정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정리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제목을 봤을 때 하늘은 말 것만 점점점 그럼 하늘은 맑은데 무엇은 맑지 않다라는 의미가 살짝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소설들의 여러 가지 제목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순환이대라고 하는 작품도 역시 제목을 통해서 어떠한 순환이 이대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을 담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도 역시 하늘은 말 것만이지만 하늘은 맑으나 이 글 속에 있는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맑지 않은 어떤 갈등으로 인한 맑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110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고요. 110페이지의 줄거리 보기 바로 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갈래, 성격, 시점,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갈래상에 보면 성장소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현대소설은 가보개혁 이후에 지어진 소설이고 단편소설은 짧은 소설이다라고 본다면 이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성인이 아닌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청소년기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서서히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성장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이 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글의 주인공도 역시 성인이 아닌 아이들입니다. 이 글에게 나타나는 두 명의 그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문기라는 아이와 수만이라는 등장인물입니다. 문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이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삼촌과 외숙모가 길러주는 아이인데 문기가 어느 날 외숙모의 심부름으로 돈을 들고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데 고깃간 주인이 내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스름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외숙모에게 갖다 줘야 하는데 그때 수만이가 그 사실을 알고 문기를 살살 꿰기 시작하죠. 너 그거 외숙모 갖다 주지 말고 외숙모가 모르는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와서 나랑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환등기 하나를 사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계속 돌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환등기 구경을 시켜주고 우리 용돈을 벌자 라고 꼬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기가 수만이와 합작을 해서 약간 마음에 짐이 있기도 했지만 뭔가 신나는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공도 사고 쌍안경도 사고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책상에 있는 공과 쌍안경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불안해하죠. 누가 가져갔냐면 삼촌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문기를 앉혀놔 놓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라도 너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데 혹여나 이런 물건들을 너는 수만이가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무 물건이나 척척 줄 만큼 수만이가 그렇게 부자인 아이인 거냐? 그리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무 물건이나 톡톡 받아도 되는 것이냐? 부끄러운 일은 안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기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너무 창피하고 죄책감이 든 나머지 이 공과 쌍안경 그리고 남아있던 남은 거스름돈을 밖에다 다 버리고 옵니다. 물론 이건 물에다 흘려서 버리고요. 남은 거스름돈은 그 고깃간 주인집 앞마당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수만이의 괴롭힘이 시작되죠. 너 거스름돈을 그 집 안주인 마당에 던졌다고? 그럼 내가 속을 것 같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기를 괴롭히면서 학교 가서도 문기는 적도질 했다지, 도적질 이런 말들을 뒤집어서 써놓기도 하고 문기는 땡땡땡 했다지, 문기는 땡땡땡 놈이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곳마다 문기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걸 다른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자꾸만 괴롭힙니다.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결국은 외숙모의 돈을 훔쳐다가
수만이에게 던져주고 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기네 집에서 어떤 일을 도와주던 점순이라고 하는 허드렛 일을 도와주던 아이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돈을 훔쳐갔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문기는 그걸 보면서 더 괴로워하죠. 내가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준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나의 잘못을 그 점순이라고 하는 허드렛 일 하는 아이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운 채로 말도 않고 가만히 있고 결국 저 아이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내가 가만히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으러 갔다가 털어놓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게 되고 병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외삼촌의 얼굴을 누워서 바라보면서 그간의 자신의 잘못을 다 털어놓게 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과정이 담겨있는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소설이다 보니까 약간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직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주제를 담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03쪽을 보시면요. 10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설에 보면 지전 한 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바로 지전 한 장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뒤로 한참 더 넘어가서 1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해설에 수신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도덕시간쯤에 비슷한 시간일 텐데 그 1930년대에 사용하던 과목 명칭입니다. 따라서 역시 1930년대를 알려주는 그런 소재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누워서 외삼촌, 그러니까 삼촌, 작은아버지에게 숨김없이 모든 걸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마지막 결말 부분이 나타나죠. 자, 이제 핵심 정리만 보게 되면 193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들이 이 작품엔 꽤 많습니다. 지전, 은전, 일원, 고깃간, 수신시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작품의 배경이 1930년도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보통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세요라고 하면 작품 속에는 1930년도의 이야기다라는 말이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표현 등을 통해서 1930년도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상징적인 소재가 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건 갈등을 시작하게 하는 매개체겠죠. 거스름돈을 내가 받아야 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어서 갈등이 시작된 거고요. 공이나 쌍안경이나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이 문기라고 하는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역시 이 작품의 구성 방식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야기. 이때 현재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쌍안경과 공이 사라져서 불안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공과 쌍안경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때 고깃간에 가서 잘못 받아온 거스름돈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만이가 나를 자꾸 괴롭혔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전개되고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래서 역시 역순행적 구성. 그러니까 소설에서는요.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를 엉켜서 표현해 놓은 작품들도 대단히 많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한 내용은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줄거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제목의 의미를 연결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줄거리 내용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116페이지에 줄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은 1920년도입니다. 20년대. 따라서 이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뭐 전차라거나 뭐 동광학교라거나 양복쟁이, 뭐 곡구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당시겠구나 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고요. 뭐 따져보자면 일제강점기이긴 하나 일본에게 뭐 핍박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일본과의 관련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는 하층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실주의적 소설. 이때 말하는 사실주의라고 하는 건 실제 있던 일을 그대로 담았다라는 게 아니라 1920년대 하층민들의 대단히 비참한 비참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소설 속에 넣어놓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 주인공인 김첨지라고 하는 김첨지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던가 김첨지의 경제적인 여건 같은 것들은요, 그 당시에 정말 실제적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이 글의 주인공인 김첨지는 아내가 있고 아내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김첨지의 직업은 인력거꾼이죠.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간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내는 한 달포 전부터 콜록콜록거리고 아파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뭘 먹어도 체하기만 하고 아픕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김첨지에게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이야기해도 김첨지가 화를 내며 나가죠. 내가 나가지 않으면 무슨 수로 돈을 벌어온단 말이냐 하면서 아내를 뿌리치고 나가지만 사실 이렇게 욕을 하며 나가는 김첨지의 마음도요, 편치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툴툴거리지만 아내를 무척이나 생각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렇게 나갔다 오겠다고 화를 내고 나가서는 그날따라 유난히 돈을 많이 법니다. 평소에 벌었던 양의 곱절, 그 곱절도 더 이상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불렀던 금액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부르는데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인력거를 다 타게 되고요. 희한하게도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기뻐야 되는데 기쁘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오고, 이 인력거를 끌고 집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면 불안하고 집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가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날따라 정말 운수 좋은 날이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 한 그릇도 사가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서 술도 한 잔 마십니다. 그러면서 술을 같이 마시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죠. 우리 마누라가 죽었네? 라고.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라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뭐 하는가? 라고 하자 장난이야 장난 이러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설렁탕을 사 들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불길한 마음이 이렇게 돕니다. 집안에 너무 고요한 정적, 그리고 이상한 냄새. 들어가 보니 아내는 죽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해서 준비해온 설렁탕을 아내는 먹지도 못하고 이 아이는 죽은 엄마의 빈 젖만 쪽쪽 빨면서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누워있는 광경이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요,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실제로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아내가 죽어버린 대단히 비극적이고 운수가 지독히 나쁜 날이지만 그 운수가 지독히 나쁜 날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목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보내놓고 결말은 운수가 대단히 나쁜, 가장 슬픈 힘든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 일제강점기 하층민들의 비극적인 삶, 그 삶을 사실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럼 주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해설을 보셨을 때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라고 나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불길한,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고 봤을 때 불길한 배경이죠. 바람이 불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어두운 배경. 자, 이런 배경은 단순하게 그냥 그 날의 분위기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소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극적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살짝 암시해주는 요소기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소재들을 보면 두 번째는 인력거꾼, 세 번째는 전찻길이라는 소재인데요. 이러한 소재들이 1930년대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다라는 것. 그리고 역시 네 번째 해설을 보면 오라질년이라고 하는 비속어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비속어 역시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위한 비속어가 아니라 실제 하층민들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하층민들의 삶을 우리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넘어가서 112페이지의 해설을 보시면요.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을 뿐이다 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인력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됐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오늘 돈이 많이 벌리지? 라는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15페이지의 오른쪽 첫 번째 해설을 보시면 설렁탕이라고 하는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오라질년 욕도 하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벌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물론 술을 마시기도 했으나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김첨지는 마음속으로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6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장면 그리고 첫 번째 해설을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점점점점 이게 실제로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구나. 제목과는 달리. 그래서 이 작품이 제목과 반어적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 반어적인 제목으로 인해서 결말이 비극적이라는 걸 더 극대화시켜주는 장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핵심 정리를 해보면 제목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내용은 이대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제목의 의미. 아내가 죽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날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현실을 극대화하는 반어적인 제목이다라는 내용으로 반어적이라는 표현이 시험 문제의 답이었어요. 자, 192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인력거꾼, 첨지, 전찻길, 양복쟁이, 동광학교, 백통화, 서푼. 이런 단어들은 실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1920년대엔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죠. 자, 설렁탕은 김첨지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배경 자체가 소설 속에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그리고 비 내리는 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힘들고 춥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기 힘든 계절이 겨울이겠죠. 일제강점기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작품 전체에 음산한 분위기를 깔아주는 게 바로 겨울과 비 내리는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입니다. 자, 117페이지의 자전거 도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역시 자전거 도둑. 그러니까 아마 자전거를 훔친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줄거리 123페이지에 보면 줄거리 정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 글의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그럴싸한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업화되던 시기 그리고 농촌에 있던 여러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동을 하던 시기 이런 시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의 주인공은 수남이에요. 수남이는 실제 이 글에서는요. 16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원래 집은 시골이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에 있는 어떤 전파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인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남의 가게에서 점원 일을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자신의 집, 고향집에 있는 그 가정집의 형편이 어렵다라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수남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고 부지런한 인물입니다. 이 수남이에게 돈을 주고 일을 부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가게의 주인인데 겉으로는 수남이를 굉장히 아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적은 돈을 주고 수남이에게 좋은 말로 칭찬을 해주면서 엄청 많은 일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수나미가 어느 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어느 날 배달을 가느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배달을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자전거는 넘어지고 그 넘어진 옆에 굉장히 비싼 고급차가 서 있었고 그 고급차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흠집이 난 차량의 주인이 나타나서 수나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이 비싼 차에 흠집을 냈으니 수리비를 내놓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수나미에게 제시한 금액이 5,000원인데 이 5,000원이라고 하는 건 수나미에게 있어서는요. 한 달 월급에 가까운 준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 수나미가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나 그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 신사는 자전거에 열쇠, 자물쇠를 채워놓고 난 저 건물 몇 동 몇 호에 있을 테니 5,000원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줘. 그럼 이 자물쇠를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건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수나미는 이제 이 자전거도 잃게 생겼고 이 자전거가 없으면 가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주인 영감님에게 혼날 것도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데 그걸 구경하던 주변의 구경꾼들이 자전거를 들고 뛰어. 도망가 버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도망가. 라고 몇몇 어른들이 소리치자 그 소리에 힘입어서 자전거를 옆구리에 끼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쾌감이었던 거죠. 물론 내 자전거이긴 하지만 남의 물건에 흠집을 냈고 그것에 대한 내가 대가를 치러야 자전거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난 그냥 끼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영감님에게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주자 영감님이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나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내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을 텐데 이 영감님은 나를 칭찬을 하는구나. 갑자기 저 아버님처럼 느꼈던 영감님의 얼굴에서 도둑놈 두목님 같은 느낌, 노란 똥빛인 것 같은 얼굴,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 정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껍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자, 근데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데는 수나미의 과거의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가 뭐냐면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본인이 시골에 살았을 때 자신의 형이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라고 해놓고 2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아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의 동생들의 뭐 과자, 가방, 옷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형이 돈을 벌어오지 못한 채로 집에 오기가 너무 민망해서 읍내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에 온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형은 경찰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현장 검증을 하는 그 장면을 수나미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형이 도둑놈? 저 도둑놈과 내가 한 형제? 이러한 사실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지금 일을 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거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뛰었고 심지어 쾌감을 느꼈다라는 사실에 무척 큰 충격을 받고 내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잘한 행동인가? 잘못한 행동이 아닐까? 그런데 왜 영감님은 나를 칭찬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떠나갈 결심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짐을 싸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역시 이 작품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늘은 말 것만 하고 비슷하게 어떤 도덕성, 양심 회복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약간 교훈적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7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면 두 번째 해설을 보면 알밤이라는 해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게의 주인들이 와서 수나미에게 알밤을 자주 먹입니다. 근데 그 알밤이라는 것이 조그맣고 귀여운 이 꼬마 아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귀여움의 표시로 하는 알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18페이지의 세 번째 해설을 보시면 월급은 좀 짜게 주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은 월급을 짜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나미는 영감님에게 뼈골 빠지도록 일을 해서 영감님에게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인물이고 그에 반해 영감님은 되게 인색한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19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을 보시면요.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낮아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 펄럭대고 골목이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선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운수 좋은 날에서도 그 배경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작품 전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수나미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줬지만 오늘따라 굉장히 불안한 불길한 음산한 느낌, 바람소리, 뭔가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라고 하는 다음의 사건을 살짝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자, 이제 그 121쪽의 오른쪽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싼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신사하고 수나미 사이에 갈등이 나타납니다. 수리비 5,000원을 내놓거라. 수나미는 저 돈이 없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뒤로 넘어가서 122페이지를 보게 되면 122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해설을 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 도둑놈 두목, 정이 떨어진다, 누런 똥빛, 속이 메스껍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수나미가 과거에는 주인 영감을 보면서 고마운 영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인님 얼굴 도둑놈 두목 같고 누런 똥빛 같고 저 얼굴을 보니 속이 메스껍고 정이 떨어지는 것으로 마음이 바뀐 이유가 바로 나의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수나미가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123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 아버지를 보시면요. 아버지는 주인 영감하고의 반대되는 인물이죠. 주인 영감은 비도덕적인 인물이고 아버지는 도덕성을 무척 중시하는 인물로 서로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갈등의 양상을 보면요.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골고루 나타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른 지역에 배달을 가서 아저씨 오늘 배달한 물건값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돈 벌리면 줄게 하면서 자꾸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가게 주인과 돈을 받으려고 하는 수나미의 외적 갈등, 그리고 수리비 그 5,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신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수나미의 외적 갈등.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죠. 자신이 한 행동, 자전거를 끼고 달려온 그 행동에 대한 이게 도덕적인 행동인가 부도덕적인 행동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내적 갈등이 가장 중심되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봤을 때 수나미는 굉장히 성실하고 순진한 인물입니다. 또한 부지런한 인물이고요.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수나미를 굉장히 위하는 척하지만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신사는요. 돈은 굉장히 많지만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땐 경박하기도 하면서 어린 아이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생각 변화를 보면 소설의 초반에 보면 얼마나 고마운 영감인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고마운 사람으로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육친애적인 사랑을 느끼는 인물이었으나 자신이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왔을 때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나선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로 인해 지금 서울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이 느끼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도덕적인 회복,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작품 내에서는 주인공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설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작품 3편을 볼 건데 역시 다음 시간에도 시대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 쉬운 작품들이 등장할 겁니다. 반드시 본문 읽어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